먼지를 팍 날리면서 저한테 달려오는데 그 브레이크를 꽉 밟아서 둘 다 멈추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 책바시 마음 읽기 시리즈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으로는 더욱 특별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저희 세바시 세계관에서는 지존이죠.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지연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짧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시간이 의미가 있고 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과 함께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마음 읽는 감각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우리 세바시 강연자들의 강연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책을 썼는데 가장 많이 인용을 당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제게 가장 많은 걸 가르쳐준 분, 제 선생님이기도 하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추천사를 부탁을 드렸는데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부터 읽어보라는 아주 따뜻한 추천의 문장을 남겨주셨잖아요. 소장님의 책 조용한 회복도 굉장히 제가 남들에게 되게 추천하는 책이기도 한데,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두 책이 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건네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슬픔을 피하지 말고 보라는 건데요. 제가 우리 슬픔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참을 수 없는 슬픔이라는, 되게 흔하게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어제 그 예술의 전당의 소극장에서 뼈의 기록이라는 연극을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셔요? 죽음에 관련된 연극인데 2085년도에 장례 문화예요. 근데 이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해서 이제 그 철제 침대가 놓여져 있고 거기에 이제 시신이 있는 거예요. 세 명의 그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 아이가 9살 아이가 사망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역할을 하는 여자 배우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장난감을 들고 이제 사람들의 관객을 쳐다보면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여자 배우분의 눈빛이 이렇게 풀려 있어요. 눈빛이 영혼이 나간 말로 중얼중얼 거리던 엄마가 이제 드디어 아이의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열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제 자리가 약간 앞쪽이라서 이분의 얼굴을 좀 자세히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콧물이 그리고 눈물이 얼굴을 다 뒤덮어 버렸어요. 저는 실제로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의 현장에 가본 적은 없죠. 그런데 이제 연극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이제 보면서 피할 수 없는 슬픔은 저런 거구나.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슬픔을 가급적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첫 질문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대답 같은데, 워든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저희 이제 죽음학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학자인데, 이분은 애도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실을 경험하면 누구나 극도의, 그리고 언어로는 잘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즉 비탄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탄을 잘 받아들이는 과정,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한 문장은 상실의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도는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하나의 사례로 설명드리면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조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아이가 사망하면 엄마 아빠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는 조부모는 슬퍼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그 손주의 엄마 아빠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단어가 우리는 왜 슬퍼하지 못하나? 우리는 왜 비탄을 감당하지 못하나의 첫 번째는 우리는 타인을 배려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면 부모님이 힘드실까 봐. 내가 힘들어하면 우리 어린 자녀가 부담을 느낄까 봐. 또 내가 너무 힘들면 내 직장 동료들이 좀 싫어할까 봐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슬픔을 직면하지 못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슬픈 일이 생기면 그것을 온전히 느끼기보다는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섣부르게 긍정화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왜 조회수 제일 많이 나왔던 저희 둘이 나눴던 이야기 있었잖아요. 거기에 행복한 사람들의 말버릇. 그게 1,100만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을 거야.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야. 이제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긍정화하는 작업이 행복한 사람들의 말 습관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섣부른 긍정화는 부작용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큰 상실의 사건 앞에서의 섣부른 긍정화는 우리가 이 비탄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이 상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접근하는 걸 막거든요. 우리가 왜 비탄을 직면해야 되는가? 비탄은 감정이고 감정은 신호등이거든요. 뭘 알려주는 신호등이냐면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신호등이고 그 중요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못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등이거든요. 그런데 섣부른 긍정화나 타인에 대한 너무 지나친 배려는 그 비탄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그 비탄을 느낌으로써만 알 수 있는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우리의 욕구나 가치관을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상실했고 그 상실을 통해 우리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직면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너무 무거워졌죠. 네, 시작부터 아주 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럼 흡사 제가 이제 뭐 불안을 좀 숨기기 위해서 우리가 완벽주의라는 가면을 쓴다라는 얘기도 제가 책에 쓰셨죠. 예, 책에 썼는데 우리 강연자 중에 한 분의 강연이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괜찮은 척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왜 안 좋은 건가요? 이 괜찮은 척 한다는 건 사회적 가면에서는 때로는 참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슬픔이 차올라도 어느 순간 그 순간은 좀 참아야 되는 게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괜찮은 척을 하는 그 페르소나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고 치료적 효과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신감이 너무 없을 때 자꾸만 누군가를 피하고 싶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의 한 장면의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 보시면 되게 당당하고 자기 할 말을 잘하는 그런 영화의 캐릭터들 좀 있으시죠? 네. 마치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여러 고통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모델링 효과죠. 네, 내가 이상화된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을 따라함으로써 그 페르소나를 가짐으로써 오히려 치료적 효과가 있다라고도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만성화되었던 경우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릴 때 가장 중요한 환경은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울면 이건 뭔가 욕구가 좌절되고 있다라는 신호등이잖아요. 아까 그 감정의 신호등이잖아요. 그럼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누가 다가가죠? 엄마나 아빠가 혹은 보호자가 다가가잖아요. 이 아이는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 언어 이전 단계에도 아이들은 알죠. 내가 울면 누군가가 오는구나. 내가 불편해서 울면 기저귀가 갈리는구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일관되고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보장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크진 않죠. 제가 입양원에서 그 봉사교육을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입양원에 가면 저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대화 훈련을 했었는데 이제 명절이 되면 자원봉사자분들도 다들 고향에 가셔야 돼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명절은 좀 한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 갔더니 아기들이 이제 그 태어난 지 11일 차 된 아이들부터 입양원에 오거든요. 11일 차 아이도 있습니다. 11일 차. 네, 태어난 지 11일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봉사자의 손길은 부족하고 아이들은 우니까 이 그 베넷 그 베개 아세요? 그 이렇게 좁쌀 베개 같은 거 아이 몸만 해요, 그게. 그거를 아이의 등을 옆으로 눕히고 등에 그걸 끼운 다음에 그 밑에 작은 이제 수건 같은 거를 끼고요. 젖병을 입에 맞춰서 넣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조금만 움직여도 젖병은 이탈되고 아이들은 젖이 우유가 계속 흘러요. 그래서 못 먹어요. 이런 환경은 아이들한테 좋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서 크지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부모가 여기에 심지어 더해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물리적 환경 외에도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정서적으로 방임을 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학대와 방임은 다른 거 다 아시죠? 그죠? 네. 말해주세요, 그래도. 정서적인 학대는 이 가정에 반드시 없었어야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비난하는 거,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는 거, 반드시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것들만은 없었어야 되는 게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정서적 학대. 학대, 정서적 방임은 있었어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감하는 거, 따뜻한 수용을 경험시켜주는 거, 친밀한 스킨십이 있는 거, 이거 다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이 보호자는 나보다 대단한 존재잖아요. 그죠?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보호자를 보면서 이 보호자의 예측 가능하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이런 환경들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모습들을 갖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눈치를 보고 아빠의 눈치를 보고 아빠가 헛기침만 해도 가슴이 놀라서 숨을 쉬지 못하고 엄마 아빠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어른이 되었다면 괜찮은 척하는 긍정화된 말로 과연 괜찮아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런 거짓된 어떤 자신의 모습들, 페르소나들,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아파지는 이런 가면들 때문에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살면 이 사람의 내면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연구한 학자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저도 임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 공허함이 상당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가라는 딱 하나의 단어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공허함이에요. 내가 이거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이게 뭐지? 하는 공허함이고요. 두 번째는 초연함이에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상대의 감정에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그때 해결되지 못했던 트라우마의 기억들은 결국 언어로는 다 상실되고 몸의 증상으로만 남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아픕니다. 아, 신체화가 일어난다는 뜻이구나. 네, 신체화가 일어나서 이제 바셀벤데어 코르크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그 발달 트라우마를 연구하면서 아동기 이전 시절에 아주 심각한 역경을 경험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신체가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보면은요, 자꾸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자꾸 속이 미식거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그런 증상들 다 아시죠? 그리고 자꾸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요, 그렇게 배가 아파요. 네, 배도 아프고 자꾸 설사가 나오거나 이런 어지럽거나 이런 신체 증상들로만 나와서 병원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몸이 여기저기 불편한 게 여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척하고 사는 게 과연 괜찮냐라는 질문에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그 방법이 오히려 치료적인 개념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알거든요. 본인은 알거든요. 근데 내가 괜찮지 않은데 이것들을 나의 어떤 무기처럼 맞아요. 방어기제처럼 가지고 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체화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요. 너 괜찮지 않아. 너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 너가 괜찮은 척하는 주지화로는 너가 더 이상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마 힘들 거야. 이제 네 몸을 봐. 내 몸을 봐라는 그 메시지가 들리죠. 근데 이거를 인지했어. 내가 괜찮은 척하고 있구나. 이걸 인지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괜찮은 척을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정말 좋은 답을 문효한 선생님이 다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서 문효한 선생님의 이 코너를 한번 다시 보시면 되는 게 그 괜찮지 않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좀 들여다볼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신체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체화는 우리의 몸의 곳곳에 통증과 감각을 주거든요. 근데 그 감각은 우리에게 또 기억으로 따라가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예를 들면 저는 어릴 때 아버지의 구두 발소리를 참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단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좋았고 발자국이 들린다는 건 아빠가 왔다는 거,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보호자가 왔다는 뜻이니까. 그러나 동시에 아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좀 또 매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저에게 그 발자국 소리는 안도이면서 동시에 좀 불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떠올라요. 근데 그 기억을
한번 더듬어가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비로소 좀 내러티브가 좀 됩니다. 나에게 떠오르는 기억이 파편의 조각들이 있는데요. 그 기억들이 처음에는 인과적으로 설명이 좀 안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의 어떤 지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적인 재경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건강한,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들은 어디나 또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나의 마음들을 털어놓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문효한 선생님이 정말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세바시의 강연들을 여러 개를 좀 저도 보는데 유튜브를 거의 사실 뭐 설교 같은 거 외에는 안 보거든요. 음악 듣거나. 근데 세바시 45분은 거의 챙겨보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세바시 45분의 강연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몰입하면서 이 내용에는 단 한 개도 뺄 게 없구나. 그리고 이분이 정말 많이 생각하시고 또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임상을 하셨구나라는 거를 저도 보면서 많이 느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저는 제 책에서 뭐 우리에게 가해지는 되게 아주 날카로운 혹은 피도 눈물도 없는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혹은 나 자신이 혹독한 비판, 비난가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목소리를 좀 멈추게 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어렵지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만!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죠, 발 안 통하죠. 우선은 그 내면의 비판자의 목소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누구의 목소리로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부터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기들은 태어날 때 자기 표상이 없죠. 내가 어떤 사람이랑은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상이 결정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요람에 누워있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 누워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나를 보러 오는 나는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나를 내려다보는 사람의 표정이 와 항상 이렇게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나를 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아기가 보는 상은 나의 얼굴인가요? 부모의 얼굴인가요? 부모의 얼굴이죠. 근데 그 부모의 얼굴이 내가 보는 얼굴이니까 나의 얼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저 상대에 대한 어떤 상이 생기고 그 상이 나의 상이 되는 거죠. 누구의 목소리였는가? 가장 초기에 나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 관련된 경험이 우리의 원형이 되는 거죠. 그 목소리가 온 그렇죠. 비난자의 목소리가 온 어떤 원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안타깝게도 정서적인 어떤 교감을 잘 못하고 굉장히 그분 자체도 어려서부터 아주 매몰차게 자라서 칭찬이나 어떤 따뜻한 수용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올 때 우리를 다그치고 야단치는 방법밖에 몰랐다면 어쩌면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하는 부모의 말을 많이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자기 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도 어릴 때 엄마 아버지도 좀 싸우실 때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요? 네. 주로 피해 있었죠. 그렇죠, 이거예요. 이렇게 네. 제 방으로 간다.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아이들은 익숙한 곳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 여쭤보자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다툴 때 적극적으로 다가가가지고 왜 싸워? 지금 내가 보니까 엄마가 너무 문제야. 내가 보니까 아빠가 너무 말이 세. 이러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려서부터 개입해서 부모의 싸움을 중재해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괜찮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한번. 네, 지금 있네요. 네. 있죠. 몇 분 계시고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아동기 시절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싸우실 때 이 두 분은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싸우셔서 나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뭐 불안하거나 나는 뭐 그렇게 걱정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두 분은 화해도 잘하셨고 싸우는 방식도 서로 굉장히 존중하셨다. 토론하셨네. 네. 토론하시네요. 네. 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주 토론하시던 분, 부모를 두신 분. 일단 그분들은 없네요. 없네요. 아이들은 부모의 아픈 혹은 부모의 나쁜 모습을 보면 그리고 부모가 그 나쁜 모습을 나를 향해 오면 나를 가혹하게 대하면 그 부모를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엄마 아빠는 나빠가 아니라 내가 나빠서 엄마 아빠가 저러는 거야. 이렇게 맞아.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걸 도덕적 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슬프죠.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리고 잘못을 했다 손치더라도 모든 부모가 아이들을 욕을 하고 때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한 6세 이상 되면은 판단이 오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구나. 내가 맞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 혼나고 있구나를 알지만 이 아이는 마음속에 그거를 알아도요. 엄마 아빠를 나쁘게 보면 그들을 내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내가 나쁜 아이가 돼서 내가 고치면 고치겠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한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절명. 어떤 어른이 되어 어떤 대인관계를 맺게 될까요? 조직에서 상사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도 내가 더 잘하면 저 사람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연인관계를 맺어도 너무 나쁜 행동을 하고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헤어지지 못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희생하면 저 사람이 언젠간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생겼는가를 우선 봐야 되는데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분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누구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는가? 부모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다면 이것은 내 목소리는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나를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면서까지 내가 생존했다면 사실은 그때 그 목소리 덕분에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나를 가혹하게 대하는 목소리가 항상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박지은 정신 차려. 너 인생 호락호락하게 살지 마. 정신 집중하고 너 더 몰아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돼라는 가혹한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고 싶을 때도 조금 덜 자고 더 먹고 싶은데 좀 덜 먹고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혹한 목소리랑 분리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라면 두 번째는 나를 살려준 그 가혹한 목소리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돼요. 사실 그 목소리 덕분에 우리는 꽤 많은 순간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의 모든 목소리는 우리를 지지하는 목소리만큼이나 우리를 가혹하게 만드는 목소리도 우리를 그때 그 순간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조금 인지적으로 보는데요. 이 목소리가 과연 진실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너는 실패자야. 나는 실패자야. 라는 이 목소리가 과연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 네, 그게 맞냐는 거예요. 되묻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되물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지지해 주거나 가까운 몇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야, 나는 내가 또 종종 나 실패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가 볼 땐 내가 어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도 찾아보는 거예요. 이건 인지치료에서 우리가 다루는 방식이거든요. 내가 실패자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도 찾아보는 거예요. 너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고 너가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들도 있어라는 증거들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질문인데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내가 이 말을 믿고 사는 게 앞으로 나에게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지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쨌든 계속 살아나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패자라는 이 가혹한 비난의 목소리를 믿고 사는 내 삶에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나 유익할지도 한번 견주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혼자 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정적인 경험을 위해서 나보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런 인지적인 오류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14년도에 제가 첫 책을 낼 때 원고를 다 써놓고 저희 교회 목사님께 추천사를 받았는데 목사님의 추천사를 받고 출판사 계약을 앞두고 제가 그걸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때 집어넣는 게 뭐예요? 안 해야겠다. 출판을 안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계약 안 해야겠다. 왜? 그때 제 내면의 비판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너는 안 될 거야. 너 네 책 사람들이 볼 거라고 생각해? 아무도 안 봐. 괜히 부끄러운 짓 하지 마. 넌 아직 멀었어. 너는 아직 책 쓸 준비가 되지 않았어. 이 정도의 책은 누구나 쓸 수 있어. 너가 제대로 쓰지 않을 거면 이 책을 내지 않는 게 나 쓰레기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 책이 좋은 이유를 5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은데도
불러서 얘기를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제가 계시고 그 이제. 책을 추천서를 써줘서 감사하지만 저는 이 책을 못 낼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신이 없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부르셔서 이건 뭐죠? 제 생각이 진실인지 그리고 제 생각이 거짓일 수 있음을 알려주는 새로운 목소리죠. 이 경험이 되게 중요했어요. 약간 지지자. 네, 나의 그런데 지지자. 아까처럼 할 수 있어 뭐 이런 비구체적인 지지자의 아니라. 목소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구체적인. 좀 더 정확해야 돼요. 그렇군요. 나는 이 부분이 좋았어. 내가 이걸 읽을 때 이건 내 삶에도 도움이 됐어. 이런 아주 구체적인 글들. 내가 이걸 우리 팀 몇 사람한테 더 보여줬는데 5사람한테 맞아요. 보여줬더니 4사람이 너무 좋다 그랬어. 이런 구체적인 팩트에 근거한 지지와 격려의 말을 해야 내가 된다. 또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함이 전혀 없이 첫 책을 냈느냐? 아니죠. 아니죠. 오들오들 떨면서 내긴 냈죠, 그래도. 내기는 냈고 결과도 별로 좋지 않았죠. 결과 좋지 않았어요? 네, 별로 안 팔렸어요. 기독교 출판사였는데 홍보가 별로 일단 안 됐고 저를 아는 사람들도 없었고 세바시 무대에 서기도 전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책 덕분에 구범진 PD님을 소개받았고 구범진 PD님과 만났을 때 또 제안도 해주셨어요. 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무대에 서보겠냐고. 그게 또 아무런 그렇게. 무명이었던 저에게 세바시의 강연의 기회를 통해서 기업의 강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지금 15년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은인입니다. 아니 우리 박지현 소장님의 두 가지 재능이 있는데 하나는 글솜씨고 하나는 자기 생각을 말로 하기.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 박지현 소장님 세바시 강연 중에 또 좋아하는 강연 중에 한 편이 뭐냐면 사과에 관한 거예요. 네. 진짜 사과는 상대의 상처를 내 언어로 옮겨주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사과가 뭔지 한번 좀 다시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왜 그게 안 되는지를 좀 이유를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맨날 해명하고 변명하고 있는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행동의 결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도 있잖아요. 의도적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픔을 주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족의 경우에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도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왜 해명. 그랬는지를 상대를 내 언어로 자꾸 이해시키고 싶어서 엄마가 소리 지른 건 미안해. 그런데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너한테 그 미안한 행동을 했는지를 자꾸 납득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과를 온전히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우리의 사고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가 또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미숙하거나 좋지 않은 부분은 별로 보고 싶어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사과는 우리의 못난 부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자기 붕괴의 경험이에요. 나는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은데 나의 이 찌질한 모습을 남들이 이미 모르고 내 애만 봤거든요. 그러면 그냥 없었던 일인 것처럼 마치 그렇구나. 그래서 애한테 막 소리를 지고 마귀 같은 얼굴로 하다가 갑자기 혼자 정돈하고 웃으면서 문 열어가지고 나와서 간식 먹을까? 자기는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애는 막 엄청 무서운 거예요.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렇죠. 우리 모두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나의 일부가 붕괴되는 경험, 완전하고 싶고 좋은 사람이고 싶은 내 모습이 무너지는 이 경험은 사과로부터 우리를 되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사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결에다 8주 대화 훈련을 하면 6주차 코스가 후회로부터 배우기라는 주제예요. 다시 말하면 사과하기예요. 비폭력 대화에 보면 마샬 로젠버그라는 비폭력 대화를 개발한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제자였고 저는 트레이너였고 근데 비폭력 대화가 참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후회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나약함을 우선 인정하는 것이고 그 나약함 속에는 상대에게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내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한테 막 소리를 지를 수는 있지만 사실 왜 소리 질렀을까요?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그렇지. 아이가 숙제를 잘해서 성장하길 바라고 좋은 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의도 자체는
우리가 우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애를 때렸거나 아이한테 욕을 했거나 그딴 식으로 공부할 거면 다 때려치라고 말하면서 문제집 박박 찍고 학원 끊어버리고 막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주먹으로 뭐 머리통 때리고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냐 그러고 그냥 짐 싸 나가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행위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행동의 밑에 의도, 욕구는 우리가 자기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비폭력 대화에서 다루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첫 번째 말은 이제 저희가 손으로 연결의 대화에서 많이 쓰는데 내 마음을 먼저 말해요. 내 마음은 여기 있겠죠? 너한테 한 행동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후회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기도 해. 내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행동으로 그때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너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네가 고통스러웠을지를 내가 미처 몰랐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그 일이 아직도 내가 마음이 좋지 않아.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중요한 무엇이 놓쳐졌는지를 봐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을 때렸다면, 아이를 때렸다면 너를 보호하는 거 얼마나 중요했을지를 엄마 아빠가 미처 몰랐어. 그죠? 내가 이 사람한테 무례하게 말을 했다면 당신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놓쳤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약속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는 우리가 관계 맺어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다음엔 이렇게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받아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드리면 좀 더 좋으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기까지. 네. 그래서 총 이게 크게는 3개고 좀 더 구체적으로 4개인데 네 개네. 내 마음이 어떤지를 말한다. 내 행동으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말한다. 우리 사이에서 내 행동으로 놓친 욕구를 파악한다. 다른 행동을 약속한다. 이게 후회를 고백하는 방법인데 이제 저희가 이걸 배우면 가족들한테 가서 이 지난 한 주 미안한 것들을 요 프로세스에 맞게 네네. 말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적어서 오는 게 과제예요. 대부분 90% 이상은 이 사과가 실패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딱 한 분이 실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실패했냐 그랬더니 배우자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야 내가 좀 할 얘기가 있었대. 아, 뭐 이렇게 약간 좀 귀찮아하더래요. 근데 사과를 하려도 약간 좀 뻘쭘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잘 잡혀야 되는데 아, 빨리 말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미 말은 꺼내놨으니까 하긴 해야 되잖아요. 빨리 말해, 빨리 말해. 4단계야. 지금 4단계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떠듬떠듬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가만히 있어. 그만해. 리모컨을 잡더니 그때 태양의 후예를 할 때였어요. 태양의 후예를 트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게 실패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제 다음 주에 와서 나누는데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그거 한 시간에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아. 상대의 여유를 보고 고백해야지 지금 바빠 이 죽겠는데. 배우자의 알아야 연예인이 송중기를 굉장히 송중기 좋아하는 이 아내분에게 사과를 하는데 이 남편의 사과가 지금 번거롭고 귀찮은 거예요. 뭐야 빨리 말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분은 되게 민망하게 끝나고 제로 단계가 있네요. 타이밍. 미안하지 않으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우리 마음을 미안하게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기를 잘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냥 미안하다고 뭐 이런 얘기 잘하는데 몇 번 말했니 그냥 미안하다고? 실현한 것 같은데도 그냥 기분이 나빠지네요. 괜히. 좋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이 책에 나와요. 조용한 회복에 나오는데 헤어롤 에피소드. 헤어롤 에피소드 아시죠? 저는 그 에피소드 참 인상적이었는데 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극과 뭐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뭔가 반응을 선택할 자유나 힘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간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거잖아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헤어롤 에피소드. 그 욕도 시연을 좀 해주시고요. 그 욕은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저도 제가 그 말을 하고 내가 이런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침에 바쁘니까 드라이만 하면은 머리에 헤어롤을 한 10몇 개를 드글드글 감는 거예요. 어차피 운전해서 저는 경기도에 살았고 주로 서울로 나가면 한 5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반건조된 머리에 헤어롤을 남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동글동글 말고 이제 1시간 정도 갖다 풀면 아주 탄성이 좋고 머리가 예쁘게 돼요.
그렇게 돌돌 다 말았는데 골목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직진을 하고 있었고 마주오는 차가 턴을 했는데 정말 제가 실감하는 시속은 거의 아주 좁은 골목인데 50km는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온 거지. 네, 정말 꺾어지면서 완전히 막 거의 그 레이싱하는 차처럼 막 먼지를 팍 날리면서 저한테 달려오는데 정말 순간인데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그리고 거기가 차가 하나밖에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마주한 거예요. 네, 저는 가고 있었고 이 차가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급브레이크를 확 밟아서 나중에 내려서 보니까 진짜 요 정도밖에 간격이 없을 정도로 그게 된 거죠. 근데 그 순간 제가 이제 차에 둘 다 멈추고 가만히 있었어요. 전 너무 놀랐고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하면 안 되죠. 거의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저도 너무 놀란 게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왠지 뭐 쾌감이 있어.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말을 하고 놀란 거예요. 하면서 내리려고 하는데 지금 머리가 이만하잖아요. 헤어롤? 근데 이게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시는데 헤어롤이 가끔 쫙쫙 풀어지는데 엉킬 때가 있어요. 이게 엉킨 거예요. 급하게 풀다가. 그래서 이거를 막 잡고 뜯고 하느라고 그 차는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뜯고 이러고 하는 동안에 이제 그다음에 제가 차를 내리고 그 사이에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오토매틱 소트라해서 자동적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살았구나. 이게 아프잖아. 머리가 잡아뜯기니까 아프니까 갑자기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그게 너무 안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욕하고 막 화가 났던 건 일단 싹 없어졌고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생각이 확 전환이 돼서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내가 살았다. 그리고 심지어 사고도 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교감신경, 파이트하고 싶었던 저의 신경계가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내리고 괜찮은지 그분도 괜찮은지 물어봤더니 이분이 약간 방어적인 표정으로 처음에는 빨리 빼요 막 이러다가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했더니 이분도 약간 미안해진 거예요. 미안해져. 그러더니 저도 한번 빼볼게요. 죄송해요 하면서 정말 그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가 비껴갔던. 근데 그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가 너무 오랫동안 놀랐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이 폭력성은 상당한구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이 주어지면 이게 환기도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헤어롤을 푸는 시간이 그 사람과 저의 더 불필요한 갈등을 조금 잠재워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웃긴 사례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죽음 앞까지 갔던 사례였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댄 시걸이라는 트라우마 권위자인 교수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의 창이라고도 얘기하고 내성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는 이 정도의 어떤 이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주 안에서는 화가 나면 열이 확 오르잖아요. 근데 이 범주 안에서는 열이 올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이 인내의 창을 넘어서는 그래서 확 열받아가지고 막 숨도 안 쉬어지고 그렇지. 막 싸우려고 하는 그 상태로 넘어가는 게 문제 아니면 너무 압도돼서 내가 싸울 수도 없고 너무 압도되어서 이게 오히려 과각성이 아니라 이렇게 저각성으로 밑에의 경계선을 무너지게 내려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기억도 못하고 실신하고 쓰러지고 하잖아요. 저각성인 거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다시 그것을 재처리할 수 있는 이 인내의 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의 창이 작은 사람들이 있고 어려서부터 만성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인내의 창 자체가 작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아온 아이들은 이 인내의 창 정도가 넓어서 웬만한 일에 그렇게 이렇게 업다운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너무 좁디 좁아가지고 그런데 너무나 기쁜 소식은 훈련과 치료를 통해서 인내의 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희망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근데 헤어롤을 하고 다니진 않으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가 참 그 책을 읽으면서도 나에게 헤어롤이 없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긴 했었는데 다 자동적 사고대로 행동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주문을 외워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죠? 예전에 우리 박상민 교수님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박상민 교수님이 또 되게 재밌으시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운전할 때 앞차 갑자기 끼어들고 막 놀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머 똥 마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주문이나 주문이네요. 문장을 외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저도 가끔 그렇게 쓸 때 있거든요. 이 책에서 소장님은 이제 30분 울어야 할 거를 20분으로 줄이지 말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감정들, 뭐 슬픔, 비탄 이런 거 빨리 좀 빨리 됐어, 그만해, 너만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조언 아닌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우리 상처를 억지로 지우라고 많이들 요구하는데 그 우리 상처를 충분히 어떤 흉터로서 그 안에 삶의 과정을 통과한 것으로서 만들자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 책에도 쓴 내용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상처로부터 상처가 흉터가 되는 과정은 회복 탄력적인 과정이잖아요. 대부분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잘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봤더니. 그러니까 별다른 어떤 치료적 개입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시간과 함께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런데 거기엔 하나의 어떤 그 조건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슬픔을 억압하지 않는 한. 네, 이게 되게 단서예요. 슬픔을 억압하지 않고 온전히 느끼고 나 힘들어, 이런 나 슬퍼, 고통스러워라는 말을 말할 수 있고, 그럼과 함께 지지적인 관계도 좀 맺어지고, 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라는 지지적 관계도 좀 있고, 이러면 시간과 함께 그 상처가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억을 좀 받아들여야 되죠. 기억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기억을 떠올리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말해보라 그럴 때 그럼 한번 제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분들보다는요. 아, 그 얘기를 꼭 그쵸.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상담을 내담자로서의 경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감당이 안 됐어요. 제 상처가 저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를 경험했어야 되지? 그리고 또 어른이 되어 가면서부터는 나는 이 상처가 이미 다 옛날 일인데 왜 나 아직도 이렇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떠오르는 기억이 저한테는 별로 유쾌한 기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담자로서의 경험을 할 때 제가 20대였었는데 처음 상담을 20대에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갔었던 한 이제 상담사분이 남자분이셨어요.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그치. 돈 냈지 시간 들여서 갔는데 내가 그거 힘들어서 얘기하려고 갔는데. 도움 받겠다고 갔는데 지금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저를 본 거예요. 그 기억을 굳이 뭐하러 떠올려요? 그럼 뭐하러 왔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고마운 상담사셨던 거는 말하기 싫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여기 그 이야기를 온전히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믿을 수 있나요? 그 말인지는 제가 정확한 어딘가는 기억이 안 나도 이 맥락에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저한테는 되게 기억이 남아요. 한 번은 그 입양원 제가 봉사교육을 3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매년 연말이 되면 행사를 했어요. 네. 뭐 자원봉사자, 후원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입양 부모님들 그리고 저도 거기에 후원이었으니까 이제 모여놓고 아이들이 합창을 부르는데 한 8세에서 한 12세 정도까지 여자 아이들이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키도 다 달라요.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노래를 불러요.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 자리가 여기 앞에서 두 번째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까 기억을 우리가 부정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억은 뭐냐면 그 예쁘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여자애들이 쫙 서 있는데 너무 초라하고 정말 볼품없이 서 있는 그쯤의 제 나이의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살았던 집 그리고 그때 나의 어떤 행색 모든 게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기억은 언제나 왜곡되니까. 그러나 최소한 내 기억에서만큼은 사실인 그 보기 싫은 모습이 떠오르면서 나는 저 아이들의 유년 시절을 보내지 못했지 하는 슬픔이 쫙 오는 거예요. 그 울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눈물이 그냥 주르륵 주르륵 흐르는데 옆에 계시던 수녀님이
휴지를 저를 주면서 그냥 조용하게 휴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물 하염없이 닦고 한 5분 정도 좀 마음이 그랬나? 근데 5분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 기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줘야 된다. 그 클라스라는 학자가 이제 죽음학에 관련된 연구를 한 학자인데 지속적인 유대라는 개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슬픔을 애도할 때 그 흔적을 싹 지워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죽은 사람 그냥 야 잊으려면 싹 지워. 헤어진 사람 야 말끔히 싹 없애. 다 불에 태워.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클라스는 다른 얘기를 해요. 오히려 현대 애도학에서는 그것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과 내 내면의 세계로 가지고 와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반려견을 떠나보내면 그 반려견의 목줄 그거 하나 정도는 내가 내 방문에 걸어놔야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억입니다. 기억이구나. 내 기억을 부정하지 않고 그 기억이 떠오르는 시간을 허락해 주는 거. 30분의 시간을 20분으로 줄여 울지 말라는 건 제가 책에 썼지만 상실 수업이라는 책에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임종기에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환자들과 그 환자를 둘러싼 가족들이 그 슬픔을 억압하고 억제하는 것을 보면서 30분 울어야 할 것을 조금도 줄이지 마라. 30분 울어야 한다면 30분을 울어라라고 얘기하셨죠. 들으셨죠? 여러분 울고 싶은 만큼 충분히 우셔야 됩니다. 자, 나다움은 성취가 아니라 수용해서 시작된다, 완성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이 상처를 통과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자기 모습. 이건 뭘까요? 목적지는 분명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갈 때 목적지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디 갈 거야? 이렇게 먼저 묻잖아요. 아, 부산을 갈 거야. 부산이 나의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의 목적지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갈 거야는 다양하겠죠. 치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더 중요한 건 걸리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애도 상담학에서 애도에는 개인적 시간만 있을 뿐 정해진 시간은 없다. 애도의 시간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만하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다시 돌아오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목적지에서 만나잖아요. 이제 그게 치유됐다라는 어떤 증거라고 우리가 하나 본다면 상처받았던 나의 자아와 그것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셀프가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8살 때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지난 일인데도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그 아이가 된 것 같이 미숙해지고 취약해져요. 라고 할 때 상담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마음속으로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할 때 지금 당신은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아직 분리가 안 된 거죠. 죽을 것 같아요. 아직 분리가 안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고 가슴도 아프고 힘이 되어주고 싶네요. 라고 한다면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이거는 아주 보편적 특징이었어요. 건강한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여전히 아픈 과거의 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부산에 간 거예요. 목적지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공통된 말이 나오는 게 제가 책에도 좀 썼는데요. 저도 약간은 어느 정도는 내가 그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알아가는구나라는 경험이 되는 게 내 삶의 어떤 상실의 경험도 수치스러울 일은 없다. 이것은 내가 내 삶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작업인 것이지 내가 그거와 동일시되어서 내 자신에 대한 과도한 비난자가 기능하고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살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상처는 있지만 수치심은 남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18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나름 엄하게 키웠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음. 제가 이제 와서 아이들은 다 컸지만 정말 그때 일을 제대로 사과하고 아이들도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사과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뭐 아주 좋은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이면서 또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몇 가지 단어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되받아치는 상대. 그러니까 미안해라고 했는데 미안해? 왜 그랬어 그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안하면 다야? 편하다? 인생 쉬워? 뭐 이런 거. 이제 한 번 더 튀어오르는 소고격발의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 마음이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거예요. 미안해? 뭐 이런 거. 근데 그때 우리가 맞아. 내가 그때 그걸 놓친 건 정말 미안해라고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미안하잖아요. 그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빨리 무마하려고 하는 사과에서는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뭐 얼마나 더 사과해야 돼? 뭐 내가 뭐 죽어 그럼? 막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다시 텐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아이가 다시 한번 그걸 밀쳐낼 때 그때 엄마가 그걸 못 받아줬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도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방법으로는 이게 잘 안 통할 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과를 할 때 물리적 환경은 일단 타이밍이 중요한 거 우리 태양의 후예에서 이제 0단계, 아셨잖아요. 0단계. 예. 엄마가 너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어. 언제 시간이 되니?를 물어봐야 돼요. 아. 그래서 그 아이가 내 말을 좀 들으려고 하는 귀를 열고 오는 시점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이 얘기는 정말 너무 무겁고 중요한 얘기잖아요. 바쁜데 학원 가야 되거나 뭐 이런데 내가 준비됐다 그래서 일단 앉아봐 할 얘기 있어. 이거는 그쪽에선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그 사람이 나에게 귀를 열고 들어오게 하려면 엄마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한 10분 정도 시간 될 때 엄마한테 와줘.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예측 가능하게. 근데 두 번째는 일단 그 타이밍을 놓쳤고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좋아요. 예를 들면 편지. 그 아이도 2번, 3번은 읽을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눈으로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은 들어와서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워딩은 남거든요. 워딩의 또 다른 좋은 점은 계속 내가 편집을 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장에 여러분 이제 핸드폰 메모장 같은데 이렇게 쭉 써보세요. 그리고 그 워딩을 또 바꿔보세요. 조사 하나, 부사 하나도 되게 다르게 돼요. 3분이나 기다렸어. 3분 밖에 안 기다렸어. 3분을 기다렸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 뭐 내가 어떤 이런 부사는 빼고 엄마가 늘 그런 건 아니지. 늘 이런 거 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빼서 편지로 써가지고 그거를 아이가 좀 볼 수 있게 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분과 반대로 어. 부모님께 사과를 받고 싶은 자녀인데요. 아, 내가 사과를 받고 싶은. 네, 근데 한 번도 말을 꺼내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꺼내면 부모님이 굉장히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모님이 많이 연로하시고 아프신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꼭 사과를 받고 싶어요. 편찮으셔요? 많이 편찮으시진 않으신데 근데 이제 아프시고 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딸 부잣집에 이제 딸만 많은 집에 둘째인데 엄마가 저도 낙태하려고 하셨었고 저 밑으로도 이제 딸일까봐 동생 둘을 근데 그게 기억이 많이 나고 그 몸조리를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죽 끓이고. 근데 저한테는 동생이 사라진 거잖아요. 저도 그럴 뻔했고. 근데 부모님도 얼마나 고민 끝에 그렇게 하셨을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말을 못 꺼내겠어요. 이제 권리가 박탈된 비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슬퍼할 권리가 있는데 그 슬픔이 내가 우선이 아니라서 혹은 내가 남들한테 말할 처지가 아니라서 내가 이 슬픔을 누구한테도 표현할 수 없고 그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 권리 박탈적인 비탄은 훨씬 오래 가죠. 왜냐하면 표현될 수 없었고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임종기는 사실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갑자기 어린 시절에 배우셨던 거 다 기억나시죠? 노년기 마지막인데 임종기는 어디 있을까요? 노년기 뒤에 있는 게 아닌가요? 어디에도 없나요? 아, 사후에 있나요?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임종기는 각각의 단계에 다 숨어 있죠. 아, 우리가 소아암 아이들 아직 세상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신체적인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공평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임종기는 오는데 그렇게 되면 보호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가 신체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지는 순간 관계는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보호자가 돼야 되는 거죠. 돌봄의 대상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돌봄을 받던 대상일 때 해결되지 않았던 아픔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너무나 나약해진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나는 이 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몸이 아픈데 내가 이 말을 해서 스트레스라도 받아서 저분들의 몸과 마음에 더 나쁜 결과를 끼치게 되면 그분들이 돌아간 뒤에 이 죄책감을 또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에게 조언을 청하셨으니까 대화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과를 받고 싶은 것인지 동생들을 잃고 나의 존재 자체도 부정당할 뻔했던 그 경험에 대한 슬픔을 이해받고 싶은 것인지 조금 다릅니다. 미안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도 엄마 아버지에게 어머니한테 딸아 미안하다라는 말을 선생님이 듣지 못해도 그게 그토록 너한테도 아픈 일이었구나. 그것이죠? 네, 그거를 좀 구별해야 돼요. 이해와 용서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그럼 내가 표현해 볼 것인가. 저는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표현하는 이제 방법에는 엄마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건 고마운데 나 사실 이런 거 힘들었어.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근데 엄마 내가 엄마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두 개가 있어요. 뭐부터 드릴까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엄마하고 지난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는 엄마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말하지 못한 나의 슬픔에 대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엄마에게 말하고 싶어요. 엄마가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 나는 내가 엄마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에 내가 지워질 뻔하고 내 동생들이 지워지는 모습을 보는 게 나한테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 보면 엄마에게도 힘든 일이셨겠지만 내가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내가 감당하긴 참 힘든 일이었던 것 같은 걸 엄마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엄마랑 살면서 고마운 게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지금 못 들어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뭐 엄마가 저랑 살면서 이렇게 저에게 해주셨던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영원히 이별하게 된다 그래도 제 가슴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엄마의 마음에 닿게 엄마 이런 건 좋았지만 엄마 사실 이건 너무했잖아. 이런 대화의 방식이 아니기를 이 두 가지를 모두 진심을 담아서 선생님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은 기대하지 못한 답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기로는 딸아 엄마가 미처 몰랐다. 너한테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야 그때 다 그러고 살았어. 뭐 났으면 됐지. 잘 자랐으면 됐지. 뭘 지난 얘기를 하니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말하지 못하고 쌓아왔던 선생님의 어떤 신체 에너지들이 한 번은 털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번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년 전에 그 어머니를 이제 암으로
잃었고요. 군대에서 이제 있느라 임종을 못 봤어요. 어머니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15년 동안 치료를 받으신 그게 있어서 그걸 떼서 봤는데 안에 이제 의무 기록들이 너무 이게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슬퍼서 좀 하염없이 울었거든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의 힘든 이 감정도 애도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지 이걸 좀 궁금해서 네, 질문 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마음이 아프다. 선생님께서 애도의 과정이신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우리 엄마의 인생의 슬픔을 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머니에 대한 선생님의 지금 마음은 어떤가요? 그런 어머니를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내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보길 잘했다라고 마음은 들긴 했어요. 어머니께 가끔 가세요? 갑니다. 네. 가면 어머니하고 선생님이 지금 경험한 것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네. 선생님의 마음들, 선생님이 본 거, 선생님이 들은 거, 선생님이 엄마하고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생각, 관찰, 감정, 욕구인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 충분히 좀 표현을 하셨나요? 아니요. 갔다가 아무 말 없이 올 때도 있고 혼자 뭐 넋두리 하다가 온 적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말 없이 좀 눈물만 흘리다가 온 적도 있고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고인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흔히는 이제 미안하고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애도한다는 거는 그 고인과의 관계에서 선생님이 경험한 기쁨들 그리고 고인에게도 섭섭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엄마 어릴 때 그 나한테 너무했어. 왜 그때 이렇게 소리 질렀어. 섭섭한 것들, 억울한 것들. 그러니까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엄마 이건 진짜 엄마 최고였어. 엄마 진짜 김치찌개 장난 아니었어. 그 고인과의 내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한 좋았던 모든 것들도 실제로 고백을 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너무나 큰 엄마라는 그 의무 기록 속에서 본 엄마의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각인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삶이 그것만이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병원이라는 곳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너무 힘들 때 가서 힘듦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어머니의 삶은 정신과에만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삶에 내가 몰랐던 이 깊은 슬픔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선 조금 홀가분하시겠지만 엄마 이게 다가 아니지. 엄마의 삶에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도 분명히 있으셨겠죠. 라는 그 부분까지도 선생님의 애도의 과정에 넣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강연들, 도움되는 책들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엄마를 보러 갔을 때 고백되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백한다는 건 언어로 직접 말하거나 아니면 써서 읽어보는 것들을 추천드리는데요. 왜 말하거나 쓴 것을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냐면 그 고백을 통해 그걸 내가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빠졌는지 내가 무엇을 더 하고 싶은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할 이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각자의 상실과 슬픔의 흔적들을 안고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들에게 나 자신에게 건네줄 다정한 문장 하나 이렇게 마무리 클로징 멘트 겸해서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마지막 질문이 제일 어려웠는데 그냥 전 개인적인 경험으로밖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늘 하는 거기도 한데요. 내일 뭘 먹을까? 그러니까 일단 제 첫 번째 잠자리에 들 때 제가 하는 거예요. 내일 뭘 먹지? 왜냐면 맛있는 거 먹는 게 저한테는 어려서부터 그 이모셔널 헝거를 채우는 방법이었어요. 내일 뭘 먹을까? 그것은 저에게 희망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앞에 들어가는 단어 하나가 더 좋은데 일단을 넣어야 돼요. 일단 꿀잠 자자. 왜냐면 걱정할 것도 너무 많고 해야 될 일도 더 많아요. 근데 그냥 침대에 누우면
일단은 꿀잠을 좀 자자. 예, 뭐 내일 다시 생각하더라도 일단 꿀잠 자자. 그 전에 내일 뭘 먹을까 하나 이렇게 이제 핸드폰에 메모란에 이렇게 기록해둬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침에 그 제가 좋아하는 바게트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걸어가서 바게트를 사서 그리고 그 버터가 있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버터가 있어요. 침이 나올라는데 그 버터를 사서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뭘 적어놨겠어요? 바게트와 버터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여전히 저는 집에 가면 부른 배를 이렇게 비비면서 누워서 내일은 뭘 먹을까? 재현아 일단 오늘은 꿀잠 자자. 네.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가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 상처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는 거,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문이라는 거, 그 문을 열고 나설 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겁니다. 내 마음의 신호를 믿고 조금 더 다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바시 45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은 누군지는 아시죠? 미니언즈 같이 생기신 분 있어요.